구독, 좋아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내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된 후에 강선우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 아니 여가부 장관이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결국은 자진 사퇴했더니 강선우 의원, 지금 의원이죠. 민주당 국제위원장에 다시 유임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이 쓰려고 했던 사람을 어쨌든 사퇴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민주당 국제위원장을 유임을 했다. 어떤 차원에서 해석합니까? 정청래가 뭐 그랬다죠. 우리 강선우 의원이 영어를 참 잘한다. 예. 그냥도 아니고 참 잘한다. 예. 그러니까 뭐 친정 오라버니도 저런 오라버니가 없죠. 왜냐하면 울타리가 돼주겠다.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돼요. 아니 좀 과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퇴진시킨 사람 아닙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해서 물러나게 했다잖아요. 김현지가 누구 말을 듣고 물러나라고 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잘났잖아요. 그러면 근신기간이 필요하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에 그러겠죠. 의해서. 예. 그런데 강선우를 울타리가 돼주겠다 라고 하면서 참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국제위원장에 유임을 시켰다. 원래 국제위원장도 물러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번에 보직 맞지 말고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백의종군. 네. 좀 해라. 백의종군에도 배지 있잖아요. 지금 당장 강선우 의원실을 비롯해서 지금 배신자 색출 작업을 벌인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도 반성 안 했어요. 강선우 지금.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주 재밌는 풍경이 벌어졌잖아요. 이모경 정청래가 직접 임명한 민원정책실장인가요? 신임을 받는 거죠. 오니까 두 손을 활 벌려서 막 강선우를 친정 동생, 뭐 나이는 동생 뻘이니까 안아주듯이 폭 쌓아주더라고요. 아주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서영교 이 사람도 어깨를 감싸 안고 토닥여주고 뭐 가는 데마다 강선우를 전부 반겨요. 예. 자, 왜 반겼겠어요? 막강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새 대표가 울타리가 돼주겠다는데 감히 누가? 그러면서 영어 참 잘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교수 하다 왔으니까 영어는 좀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2015년에 교수직 팽개치고 비례대표 하겠다고 왔을 때 강의평가 5점 만점에 2점 받은 사람이에요. awful. 이게 뭡니까? 끔찍하다. 아니 교수가 정치하겠다고 지네 나라 가버려? 이게 강선우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선우는 내가 지킨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자르고 근신을 명했다고 봐야 하는 사람을 무슨 소리? 너는 내가 울타리 돼주고 국제위원장 그대로 유임시키고. 국제위원장 꽤 큰 보직입니다. 강선우가 지난 대선에서 타임즈 인터뷰도 잡아주고 뭐 모든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 섭외 다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가 강선우를 그런 역할로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강선우를 앞으로 어떤 보직을 맡기느냐가 참 관심사였는데 이재명 후보 때 그런 외신 인터뷰 다 잡았던 강선우를 국제위원장으로 유임시킨다? 나는 정청래의 대권 야심?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벌써부터 봐요. 드러내나요? 아니, 대권이라고는 안 했지만 앞으로 나도 국제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나도 외신 인터뷰도 좀 하고 내 나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강선우 영어 참 잘한다는 강선우가 필요해. 이런 얘기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자, 광주 전남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이 당대표가 되면서 광주 전남 쪽에 상당히 정성을 쏟는 장면들이 여러 번 노출되고 있죠.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제 145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 그거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호남의 헌신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그. 예. 예. 아니 아까 그 이미지 좀 띄워주시죠. 아까 그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 보여준 그 이미지. 네, 발언 말고. 양분함 의원도 앉아 있고 뭐 한 그 예. 그림이 있었어요. 네. 네. 아까 네, 있던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현장 최고위원회 그 참석을 여러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광주 정남 소속 의원들 중에 9명이 지금 불참한 걸로 알려졌는데 당내 기강을 잡는 발언인가요? 아주 세게 발언을 했죠. 그리고 정책 대표가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불참 사유를 조사에 보고하라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이 광주 전남 의원 군기 잡는 발언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 영상을 이번에 띄워주시죠. 앞서 네. 불이 단단히 나. 그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화는 좀 났겠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18명인데 광주 전남 의원들이 9명 왔어요. 출석률 50%. 화나죠. 네.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심장 하는데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전남에 지금 와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절반밖에 안 와. 그래서 출석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필 또 자기를 전당대회 때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 조승래한테 이거 저 이름 적어서 당장 이유 보고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뿔따구가 난 거지.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더 화가 더 나게 생겼어요. 정진욱 의원 박찬대를 대놓고 밀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광주 동남구 갑인가요? 뭐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 이 대표님 내가 꼭 갔어야 되는데 4년 전부터 약속한 아내와의 여행이 하필 이때 잡혀가지고 제가 영국하고 지금 덴마크를 여행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더 화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목포의 김원희 의원, 예. 원래는 여기다가 그 KBS 기자 출신의 그 친명계 인사를 꽂아 넣으려고 지난 총선에서 그랬는데 안 되고 김원희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 정진욱은 독일 여행을 갔네요. 제가 보니까 예. 부인과 4년 1개월 만에 갔다라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했고 영국 덴마크를 간 거는 김원희예요. 예, 네. 김원희는 비명계입니다. 본인이 워낙 그 인기가 좋으니까 경선해가지고 이겨서 됐어요. 네네. 그런데 저 사람은 영국과 덴마크를 내가 벼르던 여행을 지금 이번에 왔다. 근데 놀러 온 게 아니라 선진 해상 풍력을 벤치마킹. 덴마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풍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수면이 높아서 항상 그 간척 사업도 중요하고 그거 벤치마킹 하러 왔다. 화내기도 뭐하고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이계호 의원도 그러니까 나가사키 원폭의 한국 피해자 추도식 이게 딱히 이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 세 사람만 빠져가지고 18명 중에 15명 정도 왔으면 어찌 참아보려고 했는데 딱 반이 안 온 거예요. 예. 지난번 정청래가 이제 당선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15%의 대의원 거기서는 박찬대가 많이 따라붙었잖아요. 48대 53. 국회의원들만으로는 앞섰다고 해요. 대다수가 그 이재명의 어찌 보면 암묵적인 간접적인 지원 사격에 힘입어서 다 박찬대 지지했는데 개딸 55%가 그 충청 영남에서 62, 3% 몰아주는 바람에 뭐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뭐 이제 나는 모르겠네 하고 저렇게 다 외국을 가버리니까 기강을 잡으라는 거죠. 군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찬대 사실은 이 불참한 의원들 상당수가 박찬대 지지했던 전당대회 때 그 의원들이라 이 기강을 그런 차원에서도 기강을 잡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그냥 보기 싫다고 가버린 거예요. 저건 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면 저렇게 안 왔겠느냐. 그러니까 일부러 나 온다는데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댔는데
이 이유 자체가 굉장히 트집 잡기도 뭐하고 아니 4년 1개월 별로서 아내와 독일 여행을 갔습니다. 뭐 잠깐 풍차 얘기하니까 네덜란드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덴마크도 그 풍력 발전이 유명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영국하고 덴마크를 또 왔는데 그런 거 보러 왔다. 나가사키는 원폭주 도시 있으니까 갔겠죠. 네네. 그런데 하필 이 사람들이 나 안 찍었던 나 안 밀었던 사람들이니까 네. 정청래는 단단히 화가 난 것이고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두고 보자는 건 뭐겠습니까? 그 당장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주로 그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정청래가 그걸 녹록히 그냥 통과시켜 줄 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역구 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시구 뭐 의원들 이 부분에도 자기가 좀 기강을 잡겠다는 뜻이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만 3년 뒤 공천 그거 내가 반드시 한 번 더 당권 잡아서 너 김원희, 너 정진욱, 이계호 반드시 그 이 당은 손 좀 보겠다. 이 당은 공천 학살 당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비명 행사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재명만만 보고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모양인데 이번에 내 정청래의 매운맛을 꼭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모르죠 정치가. 사실상 선전포고한 셈이긴 하네요. 3년 뒤까지 이제 누가 더 공천권을 줄지 예. 저는 저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정청래냐 이재명이냐 이재명이냐 정청래냐 줄을 서시오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줄을 서시오. 예. 자, 민주당 정청래 문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선 이 문제 한번 좀 먼저 살펴보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판세 지금 판세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론조사가 몇 번 있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 네. 몇 군데 결과를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일반 여론조사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전체 이게 대선이 아니거든요. 네네. 8대 2의 당원 중심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요. 이제 컷탈락도 됐기 때문에 본선은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역선택 방지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1, 2등은 나온 것 같아요. 1, 2등 후보가 잡혔습니까? 예. 김문수, 장동혁이 1, 2등을 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합쳐서 과반수는 나온다. 이것은 잘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가 무섭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가 매섭다. 그래서 결선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차 대표 경선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을 해야 됩니다. 네네. 결선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결선 올라간다. 조경태나 안철수를 합쳐도 예. 또 그중 누구도 3위라고는 하지만 3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1등 아니면 2등. 1등이 50%를 안 한 상태에서 2등. 이 두 사람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의 결선 투표. 다만 그 결선에 1위가 또 누가 될지도 현재로서는 좀 그냥 단언하기 어려운 정도로 치열하다.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친윤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탄핵 반대파 이 후보들의 결선 경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2 판세는 정해졌다. 네, 저는 그렇게 김문수, 봅니다. 장동혁 두 분이 결선에서 나머지 조경태, 안철수는 이제 3, 4위는 의미가 없어진다. 결선 판세. 그럼 최고위원 판세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뉴데일리에서 여론조사한 게 나오던데 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뉴데일리에서 저게 이제 당원을 기초로 한 조사까지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전체 조사에서는
김민수 후보가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고 당원 조사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김민수 후보가 앞서더라고요. 김민수 네. 후보가 이제 1위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1위라는 건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최고위원은 4명입니다. 음. 선출직이. 그러니까 금은동 메달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양향자와 최수진 두 후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두 사람 경쟁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자리는 무조건 여성 최고위원이 차지하고 네. 남자 1, 2, 3위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걸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것만으로 놓고 보면 김민수 1위, 김근식 2위, 그리고 이제 신동욱이 신동욱, 3위네. 김재원 예. 두 후보가 3위 자리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예. 저 구도가 맞다고 봅니다. 대개.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김근식 후보는 11.6이 나오느냐. 친한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구 경북 그 합동연설회 때 전한길 씨가 예. 배신자라고 하면서 김근식 후보를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그게 지금 뭐 징계 논란으로까지 번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징계의 그 균형이 안 맞는다. 왜 특정인만 여기서 말하는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만 논의하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결론이 지금 아직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은 김민수, 김근식 그러니까 친한계 표가 김근식에게 몰리고 있어서 한 자리는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 김민수 전 대변인의 약진은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의외로 아니면 본인의 착실한 준비 탓인지는 몰라도 선두로 치고 나온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전통의 이 출마 단골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지금 신동욱 초선이지만 뭐 중량감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 지상파 앵커, TV조선 앵커 했고 그 친윤계 표가 좀 밀어주고 있어요. 그 신동욱 의원은 이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고 네, 네. 학교는 그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TK입니다. 근데 지역구는 또 서울 서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져서 저 표대로라면 1, 2, 3등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다만 김재원 후보와 신동욱 후보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쟁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전국이 될 것이 이 변수가 될 것인데 김재원 후보가 네. 저력도 있고 또 이 전한길 씨나 또 사랑교회 제일사랑교회 쪽에 전광훈 목사 측에도 친분이 있어서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럼 한번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속보도 네. 나왔네요. 속보가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전대 출입 엄격 금지한다. 이런 전한길 씨 윤리에 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속보도 나왔는데 당시의 현장 장면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예.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 왜 와? 예. 지금 저 후보 연설 중간에 전한길 씨가 배신자 막 이렇게 외치면서 연설회장 소동이 좀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당원들까지도 좀 서로 이제 격하게 다투는 상황이 됐는데 당에서 이제 징계 조치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지금 일부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전당대회 출입 엄격 금지한다. 이런 입장이 밝혀졌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전한길 씨가 실제 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의 열렬한 지지자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본인이 이 취재진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온 근거는 전한길 TV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재진 출입증을 받아서 출입을 한 겁니다. 입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김근식 후보의 연설에 이제 이제 배신자라고 이제 외치면서 네. 이제 이게 또 김근식 후보가 여기에 또
격렬히 반박하고 그 장중 단상과 단하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표심이 과연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은 거의 좀 한 자리가 나온 것 같다. 은메달, 동메달은 신동욱 또 김근식, 신동욱 그다음에 김재원 이렇게 이제 두 자리를 놓고 세 사람이 겨루는 형국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친한계표가 어쨌든 한 사람은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2인 1표 1인 2표잖아요. 1인 2표. 네. 그러니까 이제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1점 몇 %의 지지율은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2, 3위를 놓고 그 세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전한길 강사 쪽에 전한길 씨의 입장은 그 2, 3위를 다 이제 이 친윤계 탄핵에 반대한 분들을 다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김근식이 3위에서도 탈락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각 진영마다 전략적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1등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하는 표와 이게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눠서 이제 표를 분산해서 할 경우에 이 적합도 조사가 이제 얼마나 요동칠 것인가. 저는 그 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김근식 후보를 농구에서 말하는 박스아웃이라 그러잖아요. 네. 3위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펼칠 것이고 김근식 후보를 지지하는 친한파에서는 어떻게든지 3위권 안에는 진입을 시키자라는 그런 투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양양자 최수진의 그 전 의원의 양양자 전 최고와 최수진 후보 간의 대결은 현재 저걸로만 보면 3배 차이가 나는데 최수진 전 의원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부분도 양양자 전 그 최고위원은 좀 너무 행적이 왔다 갔다 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이준석 진영에서 넘어오기도 하고 네네. 계속 좀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최수진 전 의원의 일관된 입장을 지지하는 또 표가 또 여성 최고위원 표로서 최수진 전 그 의원에게 몰릴 경우에 과연 양양자 후보가 여성 최고위원 자리를 자기가 따놓은 당상처럼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가 탄핵 반대파 진영에서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그 최고위원 한 사람과 5명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럼 3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 중에 이제 만약에 이 친한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뚜렷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가깝지 않은 양양자 후보가 아니라 최수진 후보가 된다면 5대 1의 구도가 될 수 있고 네. 또는 5대 2의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으로 갈 것 같은데 표라는 건요 끝까지 가봐야 아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자꾸 저런 출입을 누구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로 내용을 겪는 것을 반기는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가 조금 꼬이고 안 되는데도 참 우리가 뭐 야당일 때는 여당복이 있고 여당이 되니까 야당복이 있다. 이런 조롱 섞인 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누구를 배제한다는 것도요. 현장에서 구호나 함성으로 배제하지 말고 표 대결로 표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방식의 원칙에 따라서 표 대결로 승리를 하면 군말이 없잖아요. 그걸 강제력과 물리력을 통해서 누구를 끌어낸다. 누구를 아웃시킨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다수결하는 민주당이 있지만 다수결이 원칙에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죽지 않으려면
강력한 야당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강력한 야당이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이번 전당대회를 축제와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통합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부 브럼슨 사령관 문제부터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채널 구독, 좋아요. 김민수, 우리 지금 막 엄청난 활약을 벌이고 있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근황 먼저 전해드렸어요. 네네. 서울 구치소장 교체도 됐다는 것도 뭐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대통령 지금 실명 위험 때문에 13일, 14일 이틀간 지금 한림대 성심병원과에서 진료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게 진짜 법치가 무너져도 너무나 무너지고 정치 보복의 선을 넘었다. 이건 지금 이거 대통령 모욕 주기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시켰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이 먼저 좀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거는 지금 인권 유린이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었을 때 이건 지금 정치 보복을 넘어서 지금 이거는 한 명의 인권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력한 지금 이제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여러모로 정신 없을 수 있겠으나 지금 다른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해서 강력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묵인하면 더 심해질 것이다. 건드려도 되는 줄 알 것이다. 네, 건드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알리고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많죠 지금. 대다수가 도망치죠. 피하려고만 하고. 대다수가 도망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당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예.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무슨 이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보수 정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하고 탄핵 이후에 지금 여기 구속수사를 당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굉장히 인권 유린적인 행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이 선거 과정에서 대구합동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강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곳곳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말을 겁먹지 말고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한 명 두 명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들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해줘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함께 분노하시는 것이고 근데 국민들은 이미 분노하셨어요. 국민들은 분노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분노 안 한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장서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뭐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지금 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의 현장에 대해서도 지금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목이 쉬었으니까 잠시만 네. 쉬십시오. 한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의 합동 연설의 장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영상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입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야 될 때이구나. 솔직해집시다. 자경화 깨트립시다. 싸울 때 싸우지 못하는 무능함 파괴합시다. 이야기해야 할 때 침묵하는 비겁함도 파괴합시다. 공천병폐 파괴합시다. 청년을 이용만 하는 이 문화 파괴합시다. 국민의 힘이라는 이 이름도 파괴하고 던져버립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자유의 씨앗을 심을 때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자유. 여러분 손으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 합시다. 제대로 싸웁시다.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웁시다. 예, 국익과 국민을 위해 싸우자.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그런 정당은 필요치 않다. 자, 연설의 장면인데 연설 내용도 뭐 포함해 주시고 합동 연설의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김민수 후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합동연설의 첫 연설회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연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연설문을 준비하지도 않고 아, 그랬어요?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연설 시간 끼케야 3, 4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환호나 이런 것들에 응답을 하면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시간 1분 30초에서 2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이것도. 후보들한테 더 말하게 해야 되는데 인사말이 더 길어요. 우리 아, 그래요? 당 전당대회는. 예. 자,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 정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첫 현장에서는 그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깨가 팔이 빠질 것 같다. 놔줘라라고 하는데도 10명의 지금 진압대가 들어가서 끌고 나가려는 이런 행태들을 보였는데 그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 당내에서. 그래서 대구 합동연설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의 외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합동연설회부터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보들이. 네. 누군가가 외쳐야 됩니다. 먼저 외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를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할 말은 너무 많은데 2분뿐이 안 되니 대구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부산 합동연설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지금 12월 4일 이후에 차가운 길거리에 뛰쳐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한 손을 이 친구들이 외쳤던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그리고 한미 동맹, 지금 법치주의의 보호, 수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주의의 가치이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목소리를 냈던 청년들을 지금 우리 당에서까지 극우 청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 청년들이 아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어루만져주고 싶더라.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극우면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면 나도 극우하겠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극우면 나도 극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전당대회는 민주당 전당대회인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예. 여기에선 지금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일부 후보는요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 같은 극우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이 나와서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 같은 극우는 나가라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진짜로 민주당 전당대회인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제가 이제 마지막 합동연설회였는데 어제도 이 발언을 하는데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이제 아까 저 연설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이냐 국민의힘 전당대회이냐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당내에 일어나고 있는 작용화 척결이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연설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다시 희망을 가졌다. 고쳤을 수 없는 당이구나라고 했습니다. 고쳤을 수가 없는 당이다. 완전히 파괴해야겠구나. 완전히 파괴하면 무조건 창조가 뒤따르니 파괴하자. 다 파괴하자.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처럼 화합하자라고 해서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 단결하자라고 해서 단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당대표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범죄자인데 범죄자를 옹호하는 당신들 부끄럽지 않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부끄러워하라고 합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이런 얘기를 하는 저희들한테 부끄러워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다 쫓아내겠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이게 단합이 되고 단결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지금 우리 당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색출해내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당이 강해질 수 없다. 민주당 보세요. 수박 색출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네. 분열됐습니까? 더 똘똘 뭉치죠. 네. 이때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민주당 아랑곳 않고 수박 색출부터 했어요. 자, 가치 정당입니다. 이념 집단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건 당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이 생각을 하면 흥분이 돼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진짜. 네. 많이 빨라져요. 네, 말이 빨라져요. 화가 나서.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김민수 후보 영상 합동연설이 영상 장면 중에 하나를 보니까 자유대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자유대학 측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유대학 청년들 단체죠. 자유대학에서 김민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 인근에서 반중 시위하다가
입건됐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 반중 시위와 관련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과 자유대학 측의 지지 선언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자유대학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대학이 12월 4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법치의 수호 한미동맹 이런 가치들을 주장하면서 각 대학에서 시국 선언을 한 학생들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이 청년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당 내에서도 이 청년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저 김민수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근데 자유대학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충청도에서는 충청의 힘이라는 또 청년단체가 저를 지지선언했고요. 아, 그랬군요. 가는 곳마다 청년단체들이 다 저를 지지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옳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데 보수정당 어느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으니 김민수를 지지선언한 겁니다.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에요. 당대표 그렇죠, 후보도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당대표 후보도 아니고 청년 최고 후보도 아닌 김민수를 지지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 당 여기서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왜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청년 최고 후보가 아니라 김민수를 위주로 모이고 있는지 이것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청년들이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극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불의에 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오성홍기에 대한 지금 이 부분 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이 고발에 의한 수사도 아니에요. 내수 수사입니다. 이거 내사 수사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20년간요, 대한민국의 온갖 좌파 당체들, 온갖 좌파 대학생들이 선조기 찍기, 그랬죠. 그리고 성조기 불태우기, 화형식 이 행사를 20년간 진행해 국가 왔습니다. 원수들을 이렇게 막 찍고 그랬어요. 그럼요. 부시대 이거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2018년 11월 3일 날 서울 광화문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서 국민주권연대 회원 800여 명이 가로 세로 4m 대형 손조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2019년 11월 30일 민중당 등 진보성향 당체가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찢기 시위 한미동맹 파기 및 방위 및 분담금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이때도 성조기 찢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2년 대학생 단체 청년 레지스탕스 등이 미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찢기 및 불태우기, 트럼프 대통령 사진 소각 등을 3년간 무려 780회 진행했습니다. 자, 2025년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등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성조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왜 한 명도 안 잡아갔습니다. 이거 왜 한 명도 수사 안 했습니까? 법이 지금 평등해야지. 누구한테는 지금 평등하고 이거 지금 중국 오성기 보호법입니까 이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02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날 하루 종일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 한총령이나 21세기 진보 학생 청년 연합 등 하루 종일 성조기 태웠습니다. 여기 지금 가격 시기가 일어나서 이때 나라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언론들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 시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좌파 성향의 대학생들이나 진보 단체들이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국 대통령 얼굴을 찢으면서 온갖 지금 만행을 저질러도 이건 평화 시위고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여기 성조기 한번 찢으면 이건 지금 잡혀가서 내사 수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큰 죄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약해서 이러는 겁니까? 우리도 지금 수백 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서 이러고 퍼포먼스에서 이렇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항상 균형돼야 됩니다. 예, 법이라는 것은 균형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보수주의를 지지하고 지금 우파를 지지하고 여기 중국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억압을 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중국 건들지 말라라고 지금 입 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포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 청년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성조기 화형식이라든지 성조기에 대한 훼손을 했던 단체, 집단, 학생들 다 잡아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거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금 앞으로 우리 당이 규탄해야 될 부분이고 싸워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침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자행들을 나온 김에 특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뭐 긴 대치 끝에 물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왔는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까지 가져가려 했다. 일종의 강탈 시도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것도 정치인들이 말을 못해요. 예. 우리나라에 물론 기독교, 불교 대표적인 종교이고요. 천주교.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한 것과 정당 활동을 한 거 이거 지금 여기에 압수수색 대상입니까? 네. 일단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 자유가 억압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보수주의 가치가 1번으로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자유가 억압받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종교가 탄압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은 통일교에서 시작할지 몰라도요. 이게 기독교로 퍼질지 불교로 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종교 탄압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통일교랑 아직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통일교와 뭔가 뇌물 관계가 있다. 네. 자, 그런데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켰을 것이고 공천에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부를 비교해 보겠다.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지금 이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글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지금 일단 명부부터 내놓고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부입니다. 이거 밤에 회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회의 장소에서 우리는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켜야 된다. 이것조차 지금 빼앗긴다라고 하면 누가 지금 우리 당에 당원 가입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당원분들도요. 자녀 중에 공무원 한 분만 있으면 혹시 자녀가 폐가 갈까봐 민주당 정부가 되면 당원 탈당 좀 시켜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 민주당에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당원들도요. 자기 자녀가 공무원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당원 좀 빼주세요.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도 당에 대한 활동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당원 명부까지 빼앗겼다. 우리 당의 이거 당원들 앞으로 가입하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 목소리 중에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금 7년째 공판 중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이거 당원 명부, 당원의 개인 신상이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빼앗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원에 있습니까를 물어봐야 된다. 하물며 이걸 볼 이유도 없다. 그 사람들이 당원에 있으면 그게 연관되는 겁니까? 그것도 연관성이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 정당에 가입되면 안 됩니까?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통일교를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통일교는 이 교 자체 정당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가 거기에 당원 가입돼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엮을 거를 엮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프레임을 짜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무속과 연관돼 있다는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프레임 전략입니다. 이거 수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나 무속과 연관돼 있는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정당이야를 프레임 짜는 겁니다. 이거에 절대 당하시면 안 된다. 지금도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이재명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재명의 아들이 우리 엄마도 뭐 자주 보러 가요. 뭐 이런 얘기들 했다면서요. 예. 자, 이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에 짜 들어가는 것들에 국민의힘이 움츠려들여서 내 옷에 흙탕물 튀길까봐 표현을 자제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지 내 옷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지금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옷에 흙이 묻던 똥이 묻던 싸울 생각을 해라. 이건 부딪혀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네.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김민수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지층들이 굉장히 격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김민수 후보의 진가가 제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바꿀 오히려 당대표감이다.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감이다. 뭐 여러 평가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제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하고 싶은 당원에게 특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그 당 내에서도 저를 뭐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인데 유튜브 방송을 많이 나가서 인기가 좋나 이런 말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요. 예. 네, 제가 이게 7년입니다. 지금 최근이 아니라 예. 네, 본인의 콘텐츠가 없으면 불러주질 않아요. 네, 유튜버에서 띄워주고 싶다고 띄워지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좋은 광고를 해도 상품이 있어야지, 컨텐츠가 있어야지 알려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더 공부를 하세요. 여기에 이 당내 선거를 하면서 네거티브 할 시간이 있으면 책 한 자를 더 보십시오. 그럼 본인 콘텐츠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지쳐하세요. 이 지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계속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싸워야 될 때인데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들이 여기 고구마 1000개 먹은 것처럼 속에 암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싸우십시오. 여기 잘못된 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움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그리고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 잘못된 불의 앞에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불의에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 불의 앞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곳이 국민의힘뿐이 없는데 이 국민의힘마저 불의와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지금 법치가 무너지는 광경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가기 시작하면 야 이거 나는 어차피 기독교인데 나는 불교인데 통일교가 조금 탄압받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확대됩니다. 우리의 순서까지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정치인들 중에서 압수수색 받고 조사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소리쳐주지 않으면 야 지금 윤상현 조사받는데 뭐 야 지금 추경호 조사받는데 뭐 내 차례 아닌데 뭐 이때 소리 내지 않으면요 다른 의원님들 차례까지 돌아갑니다. 내 동료들이 공격당할 때 같이 싸우십시오.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자발찌 찬 거 이거 분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화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인권 유린의 현장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요 당신들의 발목에 이런 발찌가 차여지고 인권 유린을 당할 때 목소리를 내줄 동료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내가 당할 때 목소리를 낼 동료도 없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불의를 보고 참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싸우십시오. 그리고 22일 전당대회에서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예. 싸우겠다는 투지까지 밝혀주셨네요. 예,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좀 짧게 긴급 직격 인터뷰 했습니다. 김민수 후보 또 격하게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도 격하게 진짜로 응원해 주시네요. 한마디만 더 해도 예, 드려도 그러시죠. 되나요?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네거티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민수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전략적으로 김민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밀어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입성하게 해주자라는 얘기들이 도는데 아닙니다. 여기 김민수를 안 찍는데 어떻게 김민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절대 전략투표라는 이 네거티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도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김민수를 찍어주셔야 김민수가 최고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표를 지지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뜻이 김민수의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격하게 응원해주고 또 전략적 투표 의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김민수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자,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 문제를 다루고 현장에 있었던 얘기도 잠깐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속 여러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순위 1, 2위를 선두 다툼을 둘이 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들도 나오고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 추세 자체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걸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장동혁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탄핵에 찬성하는 거고,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들은 뭐 굉장히 그 쉐어가 적으니까 크게 뭐 비중이나 이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은 그 주류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로 보여요. 예, 그게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언제 넘어설 거냐 이런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장동혁 후보도 이제 추세가 좋은 추세를 타고 있고, 근데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저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어떤 그 메시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이게 그 이후에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각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겪었던 그런 분열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는 업무적인 고민이고 실무적인 고민이지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적이고 실무적인 고민이 마치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처럼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 뭐 실무적으로야 뭐 이런 게 여러 관계 뭐 있을 수가 있죠. 복합적인 변수가 좌우되는 부분이 또 정치판이니까. 그런데 큰 방향으로서는 아주 그 선명하게 이번 토론회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입장, 뭐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통합이나 화합이 능사가 아니고 단일 대우와 대여 투쟁을 하되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추세가 또 뭐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상 선두권에 있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분 다 이제 탄핵 반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때 이제 김문수가 보여준,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최근에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도 같이 겸해 주셨는데, 두 분마다 이제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소신이나 뚝심, 결단력, 뭐 정체성, 선명성 여러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봤을 때 특정한 시기에 이 지도자 열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가끔 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가까이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 내부에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그 집권과 그 후에 행태를 보이는, 초반에는 상당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변신하는, 또 이 최근에 상황이 내란 관련된 여러 어떤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여주는 보수형 일부 인사들의 행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성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 굴복을 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신자 논쟁까지 여러 가지 이제 추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순간에 잠깐 단기적으로 본 어떤 정치 지도자가 늘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 가지를 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될 텐데, 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장단점을 좀, 특장점을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우선 뭐 장동혁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토론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그 센스가 있으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 당원들이 좀 생각하는 거, 그런 어떤 득점 포인트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젊으니까 젊다라는 면에서 또 어필할 포인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또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 정치적인 이력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밑에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의 그런 실패, 거기에서 뭐 실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없다라는 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단점이고, 그리고 그건 또 성과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정치 경험도 좀 적으시다는 거, 그건 또 단점이에요. 근데 그거에 전혀 반대편에는 김문수 후보가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이라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센스나 이런 거는 좀 더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역대 이제 그 정치 그 긴 이력 속에서 우리 17대 총선이 그때 백석이하로 깨진다고 뭐 그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저번 이제 총선, 최근 총선의 환경보다, 근데 그 환경에서도 121석인가 했었죠. 그때의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결국 그 공천이 선거 전략의 95%입니다. 공천을 잘해야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미 본인이 그 공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실제로 그 총선을 잘 해낸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그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이 강하세요. 주관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뭐 철학가 신념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완고하게 보일 수 있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그 어떤 그 장단이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뭐 국민들이 또는 이제 당원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면을 보시게 될 거라고 봐요. 네. 이제 뭐 변경된 메시지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집중을 하면서 또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그런 장점들, 경험들 어쨌든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이제 그 남들한테 남의 성과에 숟가락을 올리거나 묻어가려 그러지 내가 정말 어떤 내가 여기서 뭐 실무적인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해냈어 이렇게 보는 성과라는 거는 그런 성과를 가진 정치인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당으로 교섭단체 만들었던 거 그게 또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 성과가 없는 정치인이고 육선을 했지만 근데 뭐 아직도 장동혁 의원은 성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라는 차원을 따져보면 김문수 후보가 더 낫다라는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후보의 이제 압축적으로 대비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런데 당 대표 못지않게 이 최고위원 후보 중에 좀 주목받는 인물이 김민수 후보예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당원들이 상당히 그렇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최고위원 중에는 김민수 후보가 제일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뭐 복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는 그 현상을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냐. 요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귀신 얼굴 그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보수 유튜브가 어느 정도 몇 프로의 성과가 있는 거냐, 몇 프로의 숫자로 나타내는 영향력이 있는 거냐, 그거를 그냥 다 뭐 추측만 하지 정확하게 그거를 계량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김민수 후보가 어떤 분이냐, 사실은 제도권 방송에 뭐 여러 가지 그 발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질 못하고 그랬죠. 보수 유튜브만 나가세요. 네네. 그러면 김민수 후보가 득표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보수 유튜브의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이제 뭐 지표 뭐 많은 최고위원은 원래 여론조사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표를 보면 정말 이게 당선권이고 뭐 잘하면 수석 최고위원도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지금 많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 바람만큼이 바로 보수 유튜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서 저도 보수 유튜브에 뭐 자주 출연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는 제도권 방송 보수 유튜브 다 출연하지만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는 입장에서는 김민수 후보가 잘 되시기를 잘 되시기를.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응원도 하시네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미 그 유튜브가 그 정치권의 핵심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 이탈리아의 우성운동,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의 보나소아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송을 최소화하고 SNS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또 대통령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보면 둘 다 아는데 항상 레거시가 우선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우위 관계가 역전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유튜브가 참여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김어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은 이제 뭐 유튜브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낙검수 팟캐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뉴미디어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또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그거는 상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 뭐 그 박찬대가 전당대회에 나오는데 첫날 스케줄 그리고 정청래가 전당대회에 나오는데 첫날 스케줄이 보면 유튜브로 자기들 좌파 유튜브로 꽉 차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수거든요. 이재명도 그랬어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 시대가 다 됐는데 냉정히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만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니 꼭 그 옛날에 구한말 때 신문물을 배척하는 위정척사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아니 그거를 막 그 어떻게든 뉴미디어의 그런 급을 낮추려고 하고 그거를 무시하려 그러고 아직도 내 것이 미디어에 그냥 꽂혀 있는 꽂혀 사람들이 있는 있죠. 거예요. 그분들이 그 위정 척사파 조선 구한말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금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러는 거는 전 세계적인 시대 사조예요. 시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유튜브가 뭐 급을 뭐 낮추어서 보는 거는 그건 유튜브가 가진 개방성 때문이지 유튜브 자체 그 질이 나쁜 콘텐츠만 가득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1인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그 좀 질이 떨어지는 급이 떨어지는 방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는 급이 높은 방송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아직도 그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레거시 미디어조차도 자기 제도권 방송에 나가지 않는 뭐 종편에 나가지 않고 방송이나 라디오로 나가지 않는 별도의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대 흐름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당만 그게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만 그게 뒤쳐져 있고 네. 그 뒤쳐져 있음이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질적 체력적인 차이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민수 후보가 득표를 해서 당선권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보수 유튜브의 어떤 그런 그 위력 인정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환.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유튜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보수 유튜브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위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해 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자체도 정상적인 평가 이게 새로운 시대 흐름이며 앞으로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김민수 후보가 좀 증명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김민수를 통해서 본 유튜브의 힘. 그걸 또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대구 경북 합동연설이 파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김근식이 자신의 소개 영상에서 전환길 강사를 비난한 장면 영상이 일부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니 이제 전환길 강사가 당시에 방청석으로 달려가서 배신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당시에 현장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쨌든 소동이 일어났고 그 후에도 논란이 됐는데 그 전부터 구구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전환길 강사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되면서 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문제까지 포함이 됐는데 어제 전환길 강사는 김근식의 징계 처분 요청까지 제출한 걸로 제가 봤는데 국민의힘 징계 여부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예. 이런 정확한 현상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엄밀히 저도 중앙당에서 윤리 부위원장을 해봤고 서울시당에서 윤리위원을 해봐서 예.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징계 사유는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언론인으로서 들어가서 언론인으로서 들어간 게 아닌 어떤 구호를 외쳤다. 원래 출입 자격을 언론인으로서 받았는데 그거는 문제가 맞아요. 그건 문제가 맞는데 당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따지면 어떤가? 당원으로서 자기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주위의 호응을 유도하고 그거를 내가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에 다른 사람들이 크게 호응 하게 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조응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전당대회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니기 그런 때문에 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힘든 어려운 그런 소란은 저번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더 심한 소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예, 네. 그때도 그렇게 실제로 폭력을 쓴 사람이 아니면 어떤 징계나 그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윤리위원을 해본 그런 사원에서 이렇게 약간
사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해석인데 그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함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 칼을 들이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전환길이라는 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그 구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을 비판을 하지만 전환길이라는 그 존재는 현상이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 12월 3일 비상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외투쟁을 하고 목 놓아 외치고 네. 엄동설안에 벌벌 떨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떤 탄핵을 막고자 했고 네. 그리고 대선에 이기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이제 그 비상계엄에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탄핵은 막으려고 했고 오히려 뭐 일부는 또 비상계엄은 왜 뭐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냐 하면서 또 막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탄핵을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그것이 큰 목소리가 됐고 현장에서 그게 아우성이 돼가 어떤 메아리가 돼가지고 다시 그 공명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뭐냐? 여기에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모인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에너지에 우리 보수 유튜브도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가 그 에너지에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메시지들이 그게 이제 싱크로를 하는 거예요. 자, 김민수 이분 또 이 보수 유튜브를 계속 나오시면서 그 어떤 결이 같은 여기에 싱크로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장동혁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요 싱크로가 원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동훈 뭐 그 사무총장도 하고 하지만 자기가 어쨌든 선거에 득표를 하는 선거 전략으로 요 싱크로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전환길 강사도 본인이 말을 하고 스피커라고 하고 인격을 가지고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 싱크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지. 누가 그거를 뭐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뭐 어떤 내가 누구한테 공천을 하고 돈을 받았다. 그건 현상이 아니죠. 그거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될 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비윤리적이고 징계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전환길 씨와 관련한 논란은 현상을 지금 그 현상에 대한 동의부동이라니까요. 네, 예. 이거를 어떻게 그 징계로 이 문제를 푸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징계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당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부가 돼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현상을 단죄할 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정치판에 들어 있는 일종의 금기를 깨는 거라고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국민들 그게 설사 아주 일부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돼 있는데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거기에 투영돼 있는 현상을 단죄한다는 거는 이거는 반민주적인 사고고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저는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 정치가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정치가 발전한다라는 표현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 그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가 흘러가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요. 다만 이 그 흐름과 물결이 있는데 이거를 반동으로 가면 안 된다. 반동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정치를 어떻게 혜택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반동을 넣으면 이게 그 반동으로 해서 이 물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반동하고 흐름하고 충돌해가지고 어떤 그 분쇄작용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꺾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21대 총선도 그런 과정에서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22대 총선도 공천을 하는 게 요 어떤 해야 될 흐름과 반동을 하면서 이게 꺾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저는 전환길 씨를 어디 가가지고 딱 한 번 보고 인사 정도만 했는데 몰라요. 나는 그분을 그 친분이 전혀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꺾는 반동으로서 징계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이게 굉장히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어가 마치 부서지는 자동차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로 징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원일수 변호사님이 가끔은 상당히 원리와 철학, 규범립 문제를 잘 그래.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근데 굉장히 철학에 기초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심히 들으면 그냥 현상적인 몇 가지 표피적인 이야기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얘기가 더 많습니다. 원현수 변호사님 모시고 이 모스탄 전 대사 관련된 문제, 내란 특검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선출 상황과 추세 좀 분석해 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